현대백화점 자체 내에서도 여기는 들어가면 망한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MZ세대로 저는 타겟팅을 바꾼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MZ세대가 여러 특징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입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의 그 요새 제일 핫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곳이 예를 들면 성수동 같은 곳인데, 성수동이 뭐 거기 계신 분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전통적인 의미로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거기 그 가려면 막 다리 건너야 되고, 가면 거기 뭐 별것도 없고, 뭐 공장 있고 구두가게 있고 이랬던 곳인데 졸지에 힙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랬더니 다 몰려든다. 을지로가 그렇게 힙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힙지로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힙하다는 데 있으면 제가 꼭 가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젊은 연구원들하고 을지로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저희 어릴 때 거기서 영화도 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 맨 도기 가게, 미신 가게, 뭐 무슨 철물 가게 이런 거 많던 곳이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완전히 힙플레이스가 된 거야. 그리고 딱 갔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껴. 이게 뭐가 힙해? 그랬더니 우리 연구원이 교수님 그러지 말고요. 그랬더니 뭐 네이버 앱을 찾아가지고 저기 2층에 있네요. 그리고 기어 올라가니까 거기 여기처럼 이렇게 힙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지로 같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멋지지 않아도 거기 뭐가 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는 거죠. 반면에 전통적으로 입지 좋다는 곳들, 예를 들면 종로 3가, 청춘의 거리, 여기 정말 폭격 맞은 것 같이 됐습니다. 경리단길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힙해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입지가 좋고 지하철이 가깝다는 이유로 MZ세대는 그냥 가지 않는다. 왜냐면 다 인터넷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대신 좋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아까 더현대 서울이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비율이 한 75% 됐다는데 지방에서도 올라온 겁니다. 뭐 지방에는 인터넷 쇼핑이 없겠어요? 근데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어 하는 거죠. 대단히 기대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 2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없다.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항이 열리고 여행이 자유롭게 되면 아마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 또는 전 세계에 서울이 굉장히 힙한 곳이에요. 특히 서울러들, 서울의 젊은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멋지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분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세련돼 있고 그 삶을 동경하는 소위 K컬처나 K뷰티에 동경하는 친구들이 서울 오면 아마 다 더현대서 한 번쯤은 들릴 거다. 그러니까 좀 쿨한 곳이, 힙한 곳이 있다면 불원천리 입지를 마다않는 MZ세대에게 포커싱을 한 것이 이 상권의 제약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이요. 그런 충격을 많이, 제가 어떤 분한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게임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뭐 This is never that 하는데 뭐 띄어쓰기도 안 하고 말이지.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힙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브랜드로 꽉 차 있으니까 정말 MZ세대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몬스도 굉장히 이런 파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타겟을 전통적인 40대, 50대가 아니라 X세대나 베이비부머가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거의 텔레비전 저거를 쓰지 않았대요. 그 광고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요. 유일하게 텔레비전 광고를 한 게 TVN의 윤스테이하고 TV조선의 미스터트롯하고 두 군데에만 광고를 하고 나머지는 모든 자원을 유튜브 쪽으로, 소셜미디어 쪽으로 몰았다고 하는데, 윤스테이는 이해가 가죠. 젊은 친구들 많이 보는 프로니까. 근데 갑자기 왜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백화점 광고를 미스터트롯에 틀었을까요? 저도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뭐 서브 타겟이야?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때가 설날 연휴였는데요. 여러분 설날 할아버지 댁에 세배 가면 테레비를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 틀어요? 우리 좋아하는 거 틀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미스터트롯 틀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스터트롯 역시 굉장히 타겟이 분명한 TV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고를 집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타겟, 두 번째도 타겟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전부 유튜브에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자이언티의 노래라든지 The Place to Be, 내가 있어야 할 곳 뭐 이런 이제 커머셜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시몬스 영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는 침대가 없는 광고라고 하지만 거기는 백화점 이름이 처음하고 마지막 한 번 딱 자막 나오고 전혀 안 나와요. 이게 MZ세대 감성에 철저하게 맞춘 거죠. 여기서 이제 주로 쓰는 아이콘이 힙스터들, 보트, 망원경 이것만 계속 포스트 모던한 방식으로 아주 쿨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죠? 아니 갑자기 백화점 선전에 웬 망원경? 여기는 MZ세대의 특성을 뭘로 본 거냐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끝없이 부유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취향을 찾아 헤매는 그런 특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역시 이제 씨 뿌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직접 하지 않는 거죠. 씨앗을 뿌려놓고 여러분들이 바이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전 이 그로서리 스토어의 힘도 사실 이렇게 청담동 안에서도 구석에 들어와 있는 스토어가 이렇게 애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 또는 뭐 찾아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시몬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유도 이 코로나 시기에 미국은 프로스포츠의 나라잖아요. 프로스포츠 관객들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이것도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가 농구하고 야구인데 NBA와 MLB가 같이 타격을 받았는데 NBA 쪽에 훨씬 타격이 적었대요. 왜 그랬나 봤더니 메이저리그는 선수들 초상권을 엄격하게 규제했답니다.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뭐 자기 SNS에 선수들 사진 올리면 바로 막 변호사들이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NBA는 그냥 올리면 뭐 심각한 거 아니면 냅둬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관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NBA 쪽이 훨씬 타격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럴이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지. 네 번째 비결은 트렌드 대응력을 상시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시대가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뭐 거의 상식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큽니다.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임대업입니다. 그죠? 좋은 건물 지어놓고 여기에 이제 명품의 브랜드들을 들어오게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해야겠죠. 근데 임대 계약을 뭐 1년, 2년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이상 임대 계약을 하고 또 백화점을 럭셔리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에 엄청난 돈을 쓰기 때문에 한번 디자인을 하고 나면 몇 년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이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객들의 선호나 브랜드들이 안정적일 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수시로 바뀔 때에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현대서울은 이걸 팝업 스토어로 풀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뭐 짧으면 한 달, 아니 하루, 뭐 길면 뭐 한 두세 달까지도 가긴 하는데 잠깐 왔다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 공간들을 충분히 마련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들어오는 브랜드가 처음에 별로 없어가지고 팝업 스토어 만들 공간들이 충분했었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 가보면 푸드트럭이 있어요. 푸드트럭들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는 뭐 유럽 같아. 그리고 뭐 이제 유럽 길가에서 뭐 사 먹는 느낌이 좀 나는데 F&B 쪽도 트렌드 변화가 정말 심한가 봐요. 그래서 한번 떴다 그래서 막 몰려들었다 사진 다 찍고 나면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꿀 때 인테리어를 바꾸려면 또 가림막 쳐놓고 뭐 손님 준비 중입니다. 이걸 또 한 달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트럭을 통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 대응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 스퀘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스타트업 하나의 창업자가 언카피어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딱 성공할 것 같으면 구글이나 뭐 MS나 아마존 같은 큰 회사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비슷한 서비스를 내버린대요. 그럼 위에서 스타트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그 살아남는 비결이 큰 회사들이 카피할 수 없는 언카피어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답은 한 방의 혁신이 아니라는. 작은 혁신을 매일 조금씩 쌓고 또 쌓아서 결국은 큰 회사가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마켓컬리 인사이트 쓸 때도 굉장히 느꼈던 부분인데요.
김슬아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사실 마켓컬리를 사람들은 되게 혁신적인 회사라고 부르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혁신적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전통적인 이커머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유통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고 실제로 새벽 배송 같은 거 많이 따라하고 있죠. 근데도 이번에 어떤 대기업은 철수했거든요. 새벽 배송 시장에서. 근데 마켓컬리 같이 아직 상장도 안 된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김슬아 대표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엄청난 한방의 혁신이 없다. 아이디어도 뭐 대단한 아이디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혁신을 쌓아온 결과가 1년 지나면 365개의 작은 혁신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혁신을 상시화하고 그걸 쌓아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험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시먼스 그로우 스토리에 오면 다들 그렇게 좋아하느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주지 못하는 경험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 쇼핑 공간들이 그 F&B 뭐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꼭 같이 끼고 있는 것이 뭐 아무리 배달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쿨한 공간에서 같이 친구랑 버거를 먹는 그런 체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찾으라면 경험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원도 짓고 뭐 폭포도 짓고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디테일에서 쇼핑 경험을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쓴 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을 편집 공간화하는 거죠. 아까 백화점은 폐쇄적이고 브랜드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소위 브랜드 억세스 방식을 써요. 근데 되도록이면 편집샵 개념을 나게 해주게 한 거죠. 근데 편집샵이 되려면 사실은 백화점들이 모든 상품을 직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획자의 기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보통 백화점 가면 아주 티피컬하죠. 1층은 명품하고 화장품, 2층은 여성 명품, 3층은 여성 컨템포러리, 4층은 남성, 5층은 리빙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섞지 않습니다. 테마파크처럼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데 여기는 버티컬 엔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2층과 3층이 의류 매장인데 2층이 여성 매장이지만 남자 옷들이 있어요. 그리고 3층은 남성 매장이지만 여자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엘리베이터 주변에 섞어줬어요. 그래서 버티컬 엔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신의 한 수다. 이게 여러분 여기 특히 남자분들 여자친구 따라서 쇼핑 가면 정말 2층에서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이뻐.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보란 말이야. 그럼 또 우리 이제 영혼을 담아서 예뻐. 이거 또 3번 정도 하고 나면 나는 저쪽에 가서 좀 쉬고 있을게. 이 소리 정말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같이 쇼핑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데이트를 여기서 하게 하려면, 돌아다니다가 내 물건도 보이고, 당신 물건도 보이고. 특히 요새 MZ세대의 패션 트렌드는 젠더리스입니다. 그죠? 여학생들도 좀 보이프렌드 룩 많이 입고, 남자들도 뭐 핑크색 옷도 입고, 그러니까 이성의 옷에 대해서 관심들이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티컬하게 섞어줬다. 또 재밌는 건 그 푸드 트럭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푸드 코트에서 음식 받으면 장점은 각자 원하는 거 먹을 수 있죠. 한 사람은 피자 먹고 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한 사람은 칼국수 먹는다. 근데 그럼 셋이서 모여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모여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 셋이서요 같이 칼국수집 앞에 가면 피자 치킨 친구는 칼국수집 사장님 눈치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남의 집 앞에서 먹으려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그 각 푸드코트에 그 영역 개념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공영화해서 어디 들고 가서 무엇을 먹더라도 사장님 눈치가 안 보이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백화점 아까 임대업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백화점 본부와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들과의 관계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생이 그냥 뭐 서로 이익을 나눠간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서로 학습하고 서로 배워나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 작은 업체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큰 곳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서로 많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This is never that 같은 경우에 여기가 그 매장 느낌인데 정말 휑하잖아요. 그리고 지하 2층에 보시면 마네킹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의류 매장에 마네킹이 없지? 여기는 직원들이 마네킹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외모들이 출중한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분들이 다 염색을 거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식당 가면 정말 핫한 셰프들은 전부 여기다 문신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피어싱 다 기본으로 하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직원이 염색하거나 문신하거나 피어싱하고 본 적 있으세요? 백화점은 자사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복장 외모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위해서 다 풀었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저는 마켓컬리 쓸 때도 그렇고요. 트렌드 코리아 쓸 때도 그런데 어떤 회사에 혁신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의 조직 문화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직원은 언제나 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 직원들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저희보다 답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수님이 저희 사장님한테 그 얘기 좀 꼭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직접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안 들으세요 그래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마 어쩌면 들으실지도 몰라요. 사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직원들은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사장님만 모르고 계시고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좋은 조직 문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는 조직 문화로 환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제 지하 2층에 이제 언카먼 스토어나 무슨 This is Never That이나 뭐 나이스 웨더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물어보니 거기 그 담당한 임원께서 직원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지하 2층은 내가 모르는 브랜드로만 채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급이 높아지면 당연히 통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컨펌을 하고 싶어 하죠. 오케이, 너 MZ세대잖아. MZ세대들 좋아하는 거 다 갖고 와봐. 그거 내가 컨펌해 줄게. 이러는 순간 그 수준에 맞는다. 그죠? 근데 완전히 위임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신뢰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뢰의 문화, 내가 모르는 건 오케이, 내 아랫사람들한테 맡긴다. 근데 컨펌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기 그랜드 오픈할 때 시행했던 광고들 사장님도 회장님도 누구도 사전에 보지 못했대요. 그 매체에서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장님 수준, 회장님 수준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위임이 성공의 비결이었고, 얼마 전에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그 88 라면 스테이지라고요. 라면들만 쫙 모아다 놓고 판 거예요. 근데 진열을 회사별로 한 게 아니라 색깔별로 했대요. 그리고 라면의 모든 것, 그래서 무슨 양은 냄비, 여성분들은 라면 끓일 때 머리를 묶는 게 이제 시작인가 봐요. 그래서 라면용 머리띠로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뭐 젓가락에 이제 이런 것들 쫙 팔았다는데 내가 이제 이거 보고 이거 사진 찍으러 정말 또 엄청난 친구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라면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예? 그 비싼 땅에 저런 팝업을 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매출 많이 났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났냐면 라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위 대물, 전자제품, 가구 이런 쪽에서 난 거죠. 그 시연령이 결혼하는 연령이잖아요. 건수 같은 게 이쪽에서 한 거예요. 거기 4층에 가시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샵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알아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둘이 선의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전자제품 같은 데서 엄청난 매출이 나온 거죠. 집객을 담당하는 브랜드와 매출을 담당하는 브랜드 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극장도 없고 대형 서점 없고 SPA 없으니 집객을 뭘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신한 기획과 재미난 이제 이벤트 가지고 집객을 하면 그 다음에 매출로 대물에서 연결이 된 거죠. 제가 그로스란 책이 있어요. 그 추천사를 써드린 책인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하나 나옵니다. 조직은 사장의 그릇만큼 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릇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그걸 홀로크라시라고 합니다. 각각 자기 역량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큰 그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마츠다 무네야키라는 분입니다. 일본 가면 찌따야 서점 많이 가시죠. 이제 거기 창업하신 분이 이 지적자본론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매장이 아니라 매장이다. 요즘 젊은 분들 한자 잘 몰라서 이제 매장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한자를 쓰거든요. 팔매자 매장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매장은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공간 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십니까?
변화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남도 교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정말 또 특별한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을 소개할 때 네. 항상 이걸 빼먹지 못할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소개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잖아요. 예. 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그죠?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읽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3개 정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자기계발서처럼 읽을 수도 있겠다. 이걸 통해 내가 뭔가를 알고 싶다. 또 두 번째는 요즘은 도대체 뭐가 트렌드인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좀 잘 정리된 정보를 좀 얻고 싶다도 있었을 거고 또 세 번째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역사서처럼 그 시대의 역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역사가가 정리한 걸 보지만 2022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2022년을 내년 후년에 반추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를 보는 시선을 읽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어떤 생각으로 책을 쓰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주로 이걸 사서 보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야, 세 번째 지적은 되게 날카로우신 게요. 사실은 그런 고려가 살짝 있는 것이 뭐냐면 삼성경제연구소 세리라는 곳에서 올해의 10대 상품을 쭉 발표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트렌드 연구할 때 그거 참고를 좀 했었는데 그 몇 년도인가 한 10년 좀 안 돼서부터 그걸 중단하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래 2008년에는 이게 10대 상품이었지. 이건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뽑은 올해의 10대 상품을 근데 저희는 이제 민간 그 학교니까 뭐 이렇게 브랜드를 얘기하지는 않고요. 장르로 해가지고 10대 상품을 쭉 지금도 뽑고 있는데 그 사실 돈도 좀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좀 그런 역사적 데이터를 좀 남겨주고 싶어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좀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이제 저희가 처음 쓸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시먼스 마케팅 팀의 실무분들이 요새 어떻게 트렌드가 돌아가지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 제품 개발, 뭐 인사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아주 명확한 타겟 독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생각지 못한 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자기계발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계발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면접 시험 대비할 때 업계에서는 어떤 게 고민이고 뭐 이제 그런 거 이해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전혀 처음 쓸 때는 예상치 못했던 타겟 독자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많이 읽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히 최고 경영자분들, 50대 이상 되신 분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경영에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드디어 아들놈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를 좀 이해하는 그것도 전혀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타겟이고요. 또 최근에 강연 요청이나 이제 책 단체 구매 요청하시는 걸 보면 공공기관, 옛날에는 민간 기업은 굉장히 트렌드에 예민하고 공공기관들은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시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닙니다. 한 5년 전부터는 공공기관도 뭐 당연히 여건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타겟 트렌드를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애초에 출발했던 것보다 타겟 독자가 많이 넓어져서 뭐 그런 점은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녀분들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렌드 코리아 2022 책을 끼고 이제 시몬스 그로서의 스토리에 오시면 그렇습니다. 요즘 내 아들이 내 딸이 예. 이런 곳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즉 공간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좀 합리적인 가성비, 가심비 소비를 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기보다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돈을 좀 모으고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생각할 때도 집에 있거나 나갈 거라면 그냥 집 근처가 아닌 정말 힙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더현대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세업체인데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고 타깃 설정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럼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드리는 대답이 뾰족해야 한다. 뭐 하나라도 뾰족한 게 내가 있어야 한다. 그게 다 뾰족할 수 없죠. 우리는 현대백화점처럼 큰 회사도 아니고. 하지만 작은 하나라도 뾰족하면 좋겠다.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얼음을 깰 때 꽝꽝 얼어 있는 큰 얼음을 깰 때 햄머로 깨지 않는다. 바늘로 깬다. 예, 바늘로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다 놓고 톡톡톡톡 쳐나가면 이게 쫙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음식점을 하시던데 킬러 밑반찬 이런 거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이다 그러면 다들 이제 뭐 정말 한우 막 정말 좋은 등심 어디서 구해오고 우리 집 고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집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업체가 그런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기 참 쉽지 않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누구도 갖지 않은 특별한 밑반찬. 어디를 갔더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큰 A4 용지만한 김에 참기름 발라갖고 구워서 주셨거든요. 그걸 주시더라고요. 고기 굽다 남은 그 숯불 여열에 김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김 양념을 너무 맛있게 하셔갖고 그 집 고기는 사실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고기 하는 집은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그 근처 가면 좀 김 먹으러 거기 갈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또 가고 싶은 데가 그냥 메인 음식이 맛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이런 독특한 것들이 참 좋아 이런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에 이제 신조어 같이 말씀을 만들어내신 분들 보면 바른생활 루틴이 나노사회, 뭐 득템력, 러스팅 라이프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시대를 좀 정의하기도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흐름을 읽어내는 그것도 신기한데 저는 정말 감탄한 게 이런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냥 뇌 구조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단어들이 막 떠오르고 근데 신조어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그냥 산책을 하다가 떠오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좀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같이 토론을 하면서 토의하면서 만드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트렌드를 잘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이름을 주느냐가 해당 트렌드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트렌드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확행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요즘 애들은 야심이 없어. 왜 내일을 위해서 뭐 준비할 줄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소확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 지어주느냐.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력을 들여서 거기에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은 어떻게 짓느냐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독서와 메모, 그 다음에 토론, 자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유행하는 말이나 무슨 재밌는 뭐 표현이나 특히 떴던 뭐 그 드라마 제목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이밍 할 때 그걸 이제 펴놓고 보면서 이거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나? 이렇게 뒤집으면 재밌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키워드 정하는 거는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력이 쌓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저서를 보니까 페르소나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MZ 세대들에게 특히나 페르소나 공간이 더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MZ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페르소나가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223 아이덴티티스 이렇게 보면 다중 정체성은 사실은 질환이거든요. 정신병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중 정체성이 그냥 일반적인 기본 디폴트 옵션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쓰시는 소셜 미디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요새 보면 복수 계정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계정으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고 패셔너블한 친구고 너무너무 자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다른 나 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게 가장 진짜 나일까? 우리 드라마 보면 그건 너답지 않아.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 뭐 이런 드라마 대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탐구가 굉장한 고민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세대가 뭐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뭐 이런 배부른 소리가 앉았네. 먼저 이렇게 치부되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실존의 문제고 절실한 문제죠. 전 그래서 그렇게 MBTI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MBTI 같은 게 사실은 나온 지 뭐 아마 20년도 더 됐을걸요? 우리 때도 있었고, 근데 뭐 누가 이렇게 만나면 MBTI 뭐세요? 그게 뭐예요? 다 이랬는데 요즘은 뭐 첫 대화가 MBTI 뭐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만큼 자기 페르소나에 대한 궁금증, 갈증 이런 게 이제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공간에 왔을 때, 야 여기는 내 공간이야 이 느낌이 착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 공간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네. 이 직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강의를 예, 들으면서 좋죠. 네네. 뭐 저야 뭐. 혹시 네. 좀 그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네네. 네네. 자기 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나눠주시면 여기 될 것 또 같습니다. 다 이렇게 좀 웃을 텐데 저는 브랜드 전략 부문장 김성준 상무고요. 아까 교수님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방금 Q&A 중에 이 페르소나 이게 저도 사실 회사 생활의 90%가 연기거든요. 여기 여러 부서들이 있고 저도 관장하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부서를 대하는 저의 연기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오늘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랄까봐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 전략 부문장으로 여기 섰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시몬스 상무님이신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네네. 외모와 다르게 그러면 이제 생각하셨던 전략도 있었을 거고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교수님 생각하고 저희가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저는 저의 역할은 그냥 소셜 트렌드를 알려주는 게 이제 저의 디렉션인 거고 실무들이 이 타겟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고 요즘 느낌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저는 또 집중을 또 많이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성공 체험에 대한 거. 저 진짜 고민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소셜 트렌드에 맞춰오다 보니까 침대도 빠지고 못도 빠지고 F&B 들어오고 왔어요. 근데 너무 칭찬해 주세요. 저희는 여지껏 한 번도 정해놓고 한 적이 없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스스로를 항상 좀 유연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때 변하는 소셜 트렌드에 저희 스스로를 이렇게 서핑하면서 빨리빨리 그 찰나의 트렌드를 잡아서 민근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이제 실무들에게 계속 그 타스크를 미션을 이제 숙제를 많이 좀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그로서리 스토어의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이 그로서리 스토어가 이제 저 메타로 들어가거든요. 메타로 공간으로 네. 저기 우리 소래 보이는데 저기 VMD 출신이에요. VMD를 하다가 아트 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를 왜 아트로 보내요? 저는 공간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저는 훌륭한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될 거예요. 근데 일단 해봐. 이 공간도 그냥 공간만 볼 게 아니고 여기 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걸 유도하려면은 너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투도투하면서 갔어요. 갔다가 이제 다시 그 공간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이제 놀리면서 이 메타 이 플랫폼은 너무나 이제 너희 세대의 것이니 너가 다 해버려. 제가요? 공간하고 싶다며.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가면서 저는 그 표정에서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걸 저는 더 느꼈거든요. 절대 요즘 친구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긴장하지도 않고. 뭐 너무 비장하게 이게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해볼까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어서 전 또 그것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 다
다 이제 네. 표정을 찍고 있기 제요, 때문에 네. 크로스 팩트 체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컨펌하지 않는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야, 여기 이렇게 멋진 데는 정말 그런 비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체성, 레거시, 뭐 전통 이제 이런 소중한 단어들을 지키다 보면 변화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시몬스 광고가 저는 사실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이 우리 제품이 단 하나도 1초도 나오지 않는 광고에 컨펌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은 적어도 침대에서 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나머지 혁신을 알아서 해라. 분명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거고 그 지침을 지켰다면 지금 있는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냐 그 화제가 됐던 여러 가지 마케팅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면서 내가 이제 정체성이나 레거시보다는 맥락과 상황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좀 표현이 과한가 이제 그런 걱정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역시 잘 되는 곳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 고맙습니다.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김난도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단순한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저희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어떤 이 강연을 통해서 이 공간 혹은 시몬스 스튜디오의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 작은 소통을 하면서 혹시 느끼셨던 거 있다면요? 소감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뭐 고객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항공 구경하고 가더라도 저 할아버지는 왜 왔어? 이제 이런 눈총 받을까봐 조금 쫄리는 이제 그렇게 힙한 공간인데 고객도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강의도 하고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이란 이야기를 한번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에서 더 흥미로운 강연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